1926년 4월 25일 새벽 창덕궁 대조전 52세의 한 남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이자 한국사의 마지막 군주였습니다. 순종효황제 그의 죽음과 함께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순종의 일생은 한마디로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 평생 건강에 시달렸고 청년 시절에는 톡사 미수 사건으로 거의 죽을 뻔했으며 황제로 즉위했을 때는 이미 나라의 실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리고 제3년 만에 나라를 빼앗기고 이왕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16년을 더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과연 무능한 군주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삶을 통해 대한제국 말기의 비극적 역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1874년 음력 2월 8일, 양력으로는 3월 25일 경복궁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 미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훗날 순종이 될 이척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탄생은 왕실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여러 자녀를 낳았지만 대부분 어린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오직 이척만이 유일하게 장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고종의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도 유일한 정실 소생의 척자였습니다. 후궁 소생의 아들들은 여럿 있었지만 조선의 전통에서 정실 소생의 척자가 갖는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그만큼 순종은 대한제국 황실의 금지옥엽이었습니다. 생일인 3월 25일은 대한제국 시절 건원절이라는 이름의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907년 국내부 대신 이윤용의 상소로 황제 탄신경절을 건원절로 개칭했고 이듬해부터 공식적으로 이날을 기념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에 천연두에 걸렸다가 겨우 살아났고 평생 여러 잔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유일한 척자의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무속에 기대어 국가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1875년 겨우 2살의 나이에 이척은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유일한 척자였기에 서둘러 후계 구도를 확정한 것입니다. 1884년 미국인 퍼시벌 로웰이 찍은 사진이 순종의 생애 첫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왕세자는 아직 천진난만한 모습이었습니다. 1898년 9월 순종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역관 김옥륙이 고종을 독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김옥륙은 고종과 순종이 함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그는 커피에 아편을 넣어 올렸습니다. 평소 커피를 즐겨 마시던 고종은 맛이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채고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아편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무심코 다량을 마셔버렸습니다. 순종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기절했습니다. 며칠 동안 혈변을 누는 등 생사의 기로를 헤맸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은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젊은 나이에 치아 상당수가 빠져서 틀니를 끼고 살아야 했고 하관이 커져 어벙해 보이게 되었으며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단순히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바보가 되었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순종의 입지는 허울뿐인 왕의 제목을 가진 존재로 추락했습니다. 훗날 고종 사후에 폭벽주의 독립운동 세력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인기와 신뢰를 잃게 된 배경에는 이 사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 이후 순종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황현이 쓴 매처냐록에는 순종이 성불구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순종의 몸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자손을 못 본다는 말이 당시 조선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순종 본인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순종효황후 윤씨와의 재혼 당시 그는 상궁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무슨 소용인가? 이곳에서 6년 이상 지내지 못할 텐데. 자신의 미래를 이미 예견한 듯한 절망적인 말이었습니다. 1907년 순종의 운명을 결정짓는 해가 밝았습니다. 고종이 헤이그에 밀사를 보낸 것이 일본에 발각되었고 분노한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에게 퇴위를 강요했습니다. 고종은 결국 황태자에게 국정의 섭정을 맡긴다는 조칙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것을 이용하여 순종의 즉위식을 강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정치적 술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고종이 사용한 대리라는 단어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황태자에게 권력은 주지만 재위는 자신이 계속 갖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전래상 대리 청정은 절대로 양의가 아니었습니다. 영조가 정조에게 대리 청정을 맡겼을 때도 영조실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것을 양의로 둔갑시켰습니다. 1907년 7월 19일 덕수궁 중화전에서 권정례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권정례란 황제가 참석해야 할 조정의 축하 의식에 황제가 나오지 않은 채 임시 방편으로 거행하는 식을 말합니다. 고종과 순종 모두 불참했고 신원불명의 두 사람이 대역을 맡았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본 국내성에서조차 대리청정은 양의가 아니고 대리청정을 선언하는 의식조차 본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권정례로 하는데 저게 왜 양의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본도 동아시아 질서에 오래 있었기에 대리청정과 권정례의 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순종은 대리청정 조칙을 취소해달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정사와 기무가 어떤 모양인 줄 살피지 못해 막연하기만 한데 천만 뜻밖의 정사를 대리하라는 칙령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소자는 나이가 비록 한창 때지만 어리석음이 아이 때와 다름이 없으니 어떻게 복잡한 정사를 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본과 친일 대신들은 이를 무시하고 순종을 황제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7월 22일부터 신하들이 순종에게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7월 23일에는 황태자비 윤씨도 황후로 진봉되었습니다. 당시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성남 백성들은 이완용의 집으로 몰려가 불을 질렀습니다. 친일 대신들은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친일 대신들은 이런 와중에도 순종을 확실한 황제로 만드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8월 2일 새 연호 용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외국 외교 사절들을 접견하는 장소인 돈덕전에서 정식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순종은 대한제국 대원수복으로 갈아입고 어자에 앉았습니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하레사를 낭독했고 외국 영사관 총대표가 하레사를 낭독했습니다. 애국가가 연주되고 이완용이 만세 삼창을 하자 문무백관이 일제에 따라 삼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07년 7월 24일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어 입법권, 관리임명권, 경찰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8월 1일에는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되어 서울에서 해상 군인들과 일본군 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순종은 외교, 내무, 군사권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군대 없는 총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순종은 즉위하던 해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열로 바로 아래이며 이미 장성한 동생 의친왕-강을 놔두고 자신보다 23살이나 어린 둘째 동생 영친왕-은을 황태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신하들은 영친왕이 순종의 이복 동생이므로 황태자가 아니라 황태제로 해야 한다고 진언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정종이 동생 태종을 세제가 아닌 세자로 삼은 이를 전례로 들면서 영친왕을 황태자로 책봉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엄기부의 영향력, 일본의 견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일본은 영친왕이 황태자로 책봉되자마자 유학 명목으로 강제로 일본으로 끌고 갔고 훗날 일본 황족인 마사코 여왕과 정략적으로 혼인시켰습니다. 순종의 재위기간 동안 각처에서 의병활동이 일어났고 실력 양성 운동도 일어났지만 일본의 국권 침탈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순종은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권신 송병준, 일본의 끝없는 압력으로 무력하게 국권을 하나둘씩 일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1908년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일본의 경제권 침탈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조선 왕조에서 간신, 역신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을 사면 복권하고 시호와 관직을 새로 추증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정인홍, 이증옥, 윤유, 윤원영 등이 이때 복권되었으며 정약용, 박지원 등이 시호를 새로 받았습니다. 순종은 이 시기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1909년 그는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창경궁을 최초로 개방했습니다. 일본의 강요가 컸지만 순종 본인의 의지도 없지 않았습니다. 창경궁과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황실 유물들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한국 최초의 박물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창경원 개원식에는 모닝코트와 중절모의 구두를 신고 지팡이까지 짚는 등 말끔한 양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순종 생전에는 매주 목요일에 창경원이 폐쇄되었는데 순종이 직접 산책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날이 왔습니다. 순종이 천황에게 합병을 청원하는 방식으로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순종실록에 기록된 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짐이 동양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친밀한 관계로 피차 통합하여 한 집으로 만드는 것은 상호만세의 행복을 도모하는 까닭임을 생각했다. 이에 한국 통치를 들어서 이를 짐이 극히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요하기로 결정하고, 하지만 이 조령의 진정성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원래 한일 합방 조약각서에는 일본 덴노와 순종이 서명과 어세의 날인이 필요한 조칙을 내리기로 했는데 정작 어세만 찍힌 치규가 내려졌습니다. 순종이 서명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도장만 찍은 치규를 내리게 한 것이 아니냐는 연구가 있습니다. 조약서에는 국세를 찍었지만 조칙에는 찍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칙에 찍힌 것은 순종이 옥세를 주지 않아서 효력도 없는 고종의 것을 가져와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강제 합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효왕후 윤씨는 이 일을 막으려고 심각하게 저항했습니다. 순종이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소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저항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뒤 순종은 조선 왕공족으로서 이왕 직위를 받았습니다. 일본 황족보다 낮고 일본 귀족인 화족계층보다는 높은 지위였습니다. 거처인 창덕궁을 일본식으로 쇼토쿠큐 이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나라를 잃은 뒤로는 주로 창덕궁에 머물면서 당구를 치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순종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당구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고종과 순종효왕후도 순종을 따라 당구에 재미를 붙였는데 순종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어느 날 당구를 치다 쓰러진 후로는 그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1월 고종이 승하했습니다. 고종의 장례식 때 순종은 양복이나 일본 옷을 입은 문상객이 오면 아예 등을 돌리고 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중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이에 일본인 고관들까지 한복을 구해 입고 문상을 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1917년 6월 순종은 일본을 방문해 다이쇼 덴노를 직접 만났습니다. 1907년 대한제국을 방문한 당시 요시히토 황태자와 기념 촬영을 한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이완용이 창덕궁을 일본 황실의 별궁으로 삼고 종묘를 공원화하자는 주장을 조선 총독에게 강하게 어필했을 때 평소 이완용을 싫어하던 순종은 사람들 앞에서 이완용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완용의 주장은 너무 급진적이라 일제도 거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을 모신 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순종은 좋아하는 음식이 딱히 없었으며 수라를 올려도 거의 손을 대지 않고 물에 밥만 말아 겨우 먹었다고 합니다. 치아가 부실하고 위장이 약해 딱딱한 것을 먹기 어려운지라 차돌박이를 삶고 뭉쳐 조련해 차돌조리개를 만들어 올렸고 깍두기도 삶은 무로 담갔다고 합니다. 말년에 순종이 아편 중독에 빠졌음을 시사하는 독일 기자의 첩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청년 시절 겪은 아편 커피 사건의 후유증이 평생 그를 괴롭힌 것입니다. 1926년 4월 25일 새벽 순종은 창덕궁 대조전에서 52세를 이기로 자식 없이 붕어했습니다. 죽기 직전 일본군 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으며 이왕이는 영친왕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순종의 국장을 기회로 제2의 3.1운동을 시도한 60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순종의 죽음은 식민지 조선민중에게 큰 충격이었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망 전에 순종은 국내부 관리인 조정구에게 유조를 구술했다고 합니다. 이 유언은 미국의 한인 신문인 신한민보에 실렸습니다. 유조는 한일병합 조약의 조인이 일본 및 친일 관료의 강압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순종 본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정구는 순종이 죽기 전인 1926년 3월 말에 이미 사망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유언을 꼭 죽기 직전에 남기지는 않으므로 조정구가 죽기 전 순종이 미리 유조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를 증명할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순종의 능은 경기도 남양주 금곡동에 위치한 유릉입니다. 고종의 홍릉과 마찬가지로 황제릉의 형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능에는 순종, 첫 번째 부인 순명효왕후 민씨와 두 번째 부인 순정효왕후 윤씨가 모두 합장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능제 중 유일한 3일 합장릉 형식입니다. 순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과거 만국의 군주로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흔적도 없었고 친일파와 일본 세력에 이리저리 휘둘렸으며
망국 후에도 일제가 보장해준 이왕직에 만족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왕이라고 해서 나라 망친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순종이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가 된 1890년대부터 이미 조선과 대한제국의 미래는 열강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순종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저항은 아버지 고종이 다 해보았습니다. 외교적 청원, 국외 단체와의 연락, 국내의 반해세 세력과의 연락, 국외로의 탈출 시도까지. 순종은 옆에서 그게 다 안 되는 것을 보고 성장했습니다. 더구나 모친은 일본에 저항하다가 끔찍하게 암살당했고 첫 번째 부인도 이 사건으로 병사했습니다. 순종 본인도 톡살 미수 피해자였고 즉위 당시 이미 아무런 권력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창덕궁에도 일본 경비병들이 감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종은 다른 가문의 족보를 달달 외울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났고 보하게 밝아서 자신과 마주 앉은 사람의 본관과 이름만 듣고도 상대의 학렬을 알아내 몇 대 손인지 맞히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의 직계 조상들까지 줄줄 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능 자체가 낮았다기보다 사람이 좀 어수룩하게 보였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힘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사에 의하면 궁녀가 순종에게 여러 이야기를 읽어주다 망국의 이야기가 실린 대목을 읽자 순종이 분노하여 그 궁녀의 뺨을 치며 자신을 능멸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종 행장에도 표현을 약간 순화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궁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우연히 선조 때의 국사가 어떻다고 말하니 즉시 엄하게 꾸짖어 물러가라 명하기를 너희들이 어찌 감히 선왕제의 일을 논할 수 있느냐? 라고 했다. 이로부터 궁녀들이 감히 선조에 대해 다시 말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당시에 순종이 망국의 운명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순종은 영친왕을 황태자로 삼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태왕제의 밝은 명을 받들고서 황제의 자리를 이어 정사를 보니 조심스러운 마음이 날로 깊어만 간다. 국가의 영원한 계책은 바로 나라의 대를 이을 사람을 일찌감치 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짐은 나이가 40에 가까운 데다가 겸하여 또병이 많아 뒤를 이을 아들을 볼 가망이 점점 없어져 간다. 순종은 자신의 처지와 국가의 운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꿀 힘이 없었을 뿐입니다. 순종은 무기력했을지언정 당시 대한제국이 처한 상황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순종은 서울특별시의 궁궐을 최초로 개방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강요가 크긴 했지만 순종 본인의 의지도 없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서양의 경우 궁궐을 개방해서 평민들에게까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곤 했습니다. 순종도 이러한 서구식 사고방식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자 시절부터 신문물을 신기해해서 세창양행을 통해 시계 등 이런저런 물건을 사들여 수집했다고 하며 이는 왕실 재정에 다소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계의 경우 순종은 근대시기의 황제답게 회종시계를 사용했습니다. 바세론 콘스탄틴 오픈페이스 회종시계이고 뒷면에는 황가의 문양인 이화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순종은 지독한 근시였음에도 예의를 차리기 위해 아버지 고종 앞에서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의 예법에서는 윗사람 앞에서 안경을 쓰는 것이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전통적 예법을 지키려 했던 순종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순종은 이미 나라가 다 망해버린 것이나 다름없던 말기에 꼭두각시 황제로 즉위하여 무력하게 멸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전형적인 망국의 군주였습니다. 태어나서는 천연두와 잔병치레에 시달렸고 황태자 시절에는 암살 미수를 당해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갔으며 황제가 되어서는 모든 저항 시도가 봉쇄된 채 무기력하게 망국을 당했고 이왕이 되어서는 남은 평생을 후유증과 아편 중독에 시달리며 유약하고 무능한 황제로 기억되다 사망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제법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시대에 태어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비운의 군주였습니다. 순종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을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총리로 활약한 윈스턴 처칠과는 동갑이었고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인 이승만과는 겨우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으며 김구와도 겨우 2살 차이였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이들의 운명은 역사의 무상함을 보여줍니다. 일본 제국의 다이쇼 덴노와도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1852년생이며
둘 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있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가 같은 연도인 1926년에 죽었습니다. 고려 순종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어린 나이에 후계자가 되었으며 육신이 더 악화되었고 37살에 죽었거나 퇴위되었으며 결혼을 했으나 슬아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비극을 목격합니다. 한 개인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력하게 휩쓸려간 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선택할 수 없었던 운명을 살았고 거부할 수 없었던 역사를 겪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순종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한 군주의 일생을 회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대한제국 말기의 비극적 역사를,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의 아픔을,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들의 고통을 기억합니다. 순종 효왕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이자 한국사의 마지막 군주. 그는 비록 무기력한 군주로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역사는 개인의 의지를 초월하는 거대한 흐름이지만 동시에 개인들의 선택과 행동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순종의 유조에 담긴 마지막 외침, 여러분들이여 노력하여 광복하라. 짐의 혼백이 명명한 가운데 여러분들을 도우리라는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력했던 한 군주가 남길 수 있었던 마지막 저항이었고 후세에 대한 간절한 당부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유릉에 잠든 순종 효왕제. 500년 조선 왕조의 마지막 군주로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로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는 완벽한 군주가 아니었고 영웅적인 저항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시대를 살아낸 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